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장을 다녔다가 몇 년 전부터 농사를 하고 있는 젊은 농부입니다. 워낙 동네가 좁기도 하고 특히나 일하면서 이런 채널을 듣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세한 지역과 상세한 사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한 집 건너서 한참 떨어진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차가 없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후미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시내라도 나가려고 하면 당일도 아니고 일주일, 길면 한 달 전부터 함께 나가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농번기에만 남의 집 밭일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그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와 2살 위인 저의 형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빠듯한 살림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일종의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이 굉장히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 역시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부모님은 제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너희 형만은 공부시켜서 성공시킬 거다. 집안을 일으킬 거다. 라는 말이었죠. 실제로 형은 욕심도 많았고 승부욕도 강했어요. 머릿수가 얼마 없는 작은 시골 학교이긴 했지만 한 번이라도 1등을 놓치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들도 제 이름보다는 형의 동생으로 기억해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형과는 성격이 정반대에 가까웠고 느긋한 성격이었으며 욕심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공부를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요즘에 말하는 집중력 장애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그런 증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산만하고 덜 떨어진 애라고 주변 어른들이 생각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는 할아버지, 인상을 찌푸리는 할머니도 형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물론 형은 앞에서는 웃었지만 동네 사람들을 싫어했죠. 형이 먼저 중학교를 올라갔을 때쯤에 서울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오면서 잠깐이나마 형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때부터 형은 입버릇처럼 늘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서울에 꼭 가겠다는 말이에요. 서울. 제게 있어서 그곳은 막연하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TV에서 보면 화려하고 불빛들이 가득하며 좋은 옷,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니까요. 시골은 지긋지긋해. 이 악취, 똥냄새. 난 꼭 여기에서 벗어날 거야. 형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 너 바보냐? 아 맞다. 너 바보 맞지? 받아쓰기 빵점이라니. 서울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 머리가 좋다고 무조건 가냐? 아이 우리 집 돈 없잖아. 다른 부모님들은 뭐든 다 해준다고 하는데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형한테 엄마 아빠가 잘해주긴 하잖아. 겨우 그걸로? 어림없어. 너도 중학생 되면 알 거야. 애들이 수준이 달라. 다들 브랜드만 입고 다닌다고. 나처럼 이런 신발 아무도 안 신어. 알아? 예쁘기만 한데. 넌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나중에는 너도 원망할 거야. 그리고 너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난리를 치겠지. 난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받아쓰기 빵점이나 받지. 그래. 넌 평생 여기서 살아. 비록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집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형에게만큼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줬어요.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은 받을 때까지 난리를 피우곤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과 거의 동시에 신발과 가방이 그 첫 번째였는데 친구들과 똑같이 고급 브랜드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걸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도 정말이지 밤낮 할 것 없이 칭얼거렸고 어린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들을 사주고 품삯을 얼마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제 것은 없었습니다. 딱히 가지고 싶진 않았지만 그저 제가 원한 건 형이 원래 신던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며칠에 걸쳐 태우곤 했는데 꼴도 보기 싫다면서 그 신발을 쓰레기 태우던 드럼통 안에 던져버린 거였어요.
때문에 저는 낡아서 밑창이 뚫린 신발을 1년이나 더 써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양말이 젖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물이 차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푸슉푸슉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고 전 너무 창피해서 발끝을 들고 걸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전혀 불만이 없었나? 그건 또 아닙니다. 하도 형이 최고다, 형이 언젠가는 성공할 거다 이런 말을 들었기에 당연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예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차별 아닙니다. 형에 대한 질투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형의 행동이 불만이었을 뿐이죠.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형이 자신의 신발을 소각로에 던진 것처럼 본인이 입다가 작아진 옷을 계속 버리는 건 싫었어요. 그때 당시 덩치는 더 작았지만 제 키가 형과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저와 함께 입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다 입으면 저에게 물려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비싼 제품일수록 제게 주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입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걸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누군가 하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즉,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티내고 다니는 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도 형은 읍내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저를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 일쑤였어요. 단지 제가 구질구질한 낡은 옷과 신발을 신었다는 게 이유였죠. 거기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형은 절대로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건 입학한 후 얼마 안 가서였습니다. 형은 자신의 집이 잘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게 완전히 다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애들과는 말을 거의 섞지 않았죠. 설령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형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꽤 큰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풍이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그때 저도 고개를 갸웃하고 혹하는 생각이 들 정도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계륵과 같았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애초에 할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사들인 땅이었기에 아버지가 물려받으면서 그 빚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무지에 척박한 땅이라 돈도 되지도 않았기에 당장 급하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전에 아버지는 늘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무덤이라도 쓰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무렵에 아버지가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엄지를 제외하고 전부 으깨지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얼마간은 일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매매를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였죠. 원래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희 집이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게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된 무렵이었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당장에 갚아야 할 남은 빚이며 생활비는 오로지 어머니의 몫이 되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강하셨고 아버지 역시도 남의 집 일을 같이 거들면서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딱 1년이었어요. 빚은 다 갚았지만 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병원을 매달 오가야 했고 저희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합병증이 오면서 거동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저것 줄이기 시작했는데 형의 학원비까지도 그 대상이 된 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형은 난리, 그보다 더 이상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성인이 된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오로지 서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던 때에 그것도 가장 중요했던 고등학생 시절이었기에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형의 발언은 조금 심하긴 했어요.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차라리 고아원에 넣어줘.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이게 뭐야? 난 왜 매번 뭐든 한 번에 알아서 해주질 않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면목이 없다. 그래도 너희 엄마 살려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그놈의 조금만. 아빠는 양심도 없어? 엄마가 아픈 게 내 탓이야? 왜 내가 성공하겠다는데 다들 내 발목을 잡아? 다른 집 애들의 반의 반, 아니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 기본적인 건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학원 다녀, 응? 이런 스트레스 주는 것도 우리 집밖에 없을걸?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고 줄줄이 사고 나고 아프고 진짜 짜증나. 알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 건데 넌 이해도 못해? 이해 못해. 구질구질한 집구성도 이해 안 가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개똥밭이랑 비 때문에 생활비도 걱정하는 이 현실도 싫고 나았으면 책임을 지라고요. 나 대학까지 보내달라고.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내가 과외를 해달라고 했어? 기본이라고, 기본. 엄마가 알았으니까. 알긴 뭘 알아. 당신 치료제 때 안 받으면 걷지도 못해. 다리 잘라낸다고. 형은 이 일로 며칠이나 밥도 먹지 않았고 결국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공장 사장님의 배려로 방학 동안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대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주말에 틈틈이 일을 했고요. 그렇게 생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탰고 형의 학원비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해서 형이 졸업한 뒤에까지도 해야 했어요. 형이 대학 등록금과 학비 전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병원비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식으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전부터 손에 익은 일이었기에 나름 베테랑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로 제가 했던 것은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단순 노동보다는 전문직이었어요. 바로 용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용접 기술이 돈이 된다기에 경력자에게 달라붙어서 배우기 시작해 제법 잘하게 되었어요. 돈이 되는 건 맞았지만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불꽃 앞에서 일한다는 게 힘들다. 이 정도는 상상으로는 충분히 그랬죠. 하지만 더 힘든 건 제 기준에서는 색가루가 살에 박히는 거였어요. 일이 끝난 저녁이면 따갑고 아프고 심할 때는 화끈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오래 일에 노출되면서 눈이 시력이 떨어졌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농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는 동시에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걸 시작했고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갔어요. 물론 그때도 형의 대학 뒷바라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 제대로 하고 집안도 일으킬 거니까 이번에 취업하고 자취할 때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너 믿어. 형이 꼭 보답은 할 거야. 알지? 당연히 알지. 형은 우리 집에서 유일한 자랑이잖아. 너도 조금만 더 고생해. 그러면 금방이다. 그 다음은 내가 할 거고. 고생은 무슨. 너 고생하는 거 형이 알아.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지만 이 선택이 너나 우리 집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야. 알았어, 형.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뒷바라지 해주니 너무 고맙지. 그나저나 이번에 300 정도 필요한데 말이야. 이런저런 면접에 준비할 것도 필요하거든. 가능해? 어떻게든 해봐야지.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저희 집은 그렇게 형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야 했어요. 그럼에도 형은 희망이었고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사를 지었고 아침에는 출근을 해서 용접일도 했어요. 허리며 어깨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형이 취직만 하면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리라 하다못해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바랬습니다. 물론 용접보다 농사가 더 쉬워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농사에 눈길을 돌린 건 역시 다른 이유가 더 컸죠. 오랜 용접 일로 눈이 피곤할 때 푸른 작물과 숲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거든요. 눈이 즐거웠고 작은 씨앗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농사일도 굉장히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걸 하고 싶어 했던 거였네요. 제가 가장 처음 한 것은 방울토마토였습니다. 이전에 밭일에 익숙했던 어머니는 모종을 사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씨앗부터 발화를 시켜 키웠어요. 어차피 우리 세 가족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게 엄청나게 자라버렸던 겁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농사 초보인 저에게는 빨갛게 익어가는 방울토마토를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맛이 들려서 하나둘 키우다 보니 상추며 딸기, 대파, 오이까지 모두 키우게 되었고 어머니가 일손을 놓은 그 작은 텃밭은 어느덧 풍성해졌습니다. 적어도 저희 식구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야채가 식탁 위에 매일 올라왔어요.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 드실 수 없는 어머니에게도 좋은 건강식이 되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저는 그저 땅을 갈고 물과 영양만 공급했을 뿐인데
좋은 흙과 태양과 바람이 길러낸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일이 힘들고 고되어도 그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버텼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이 취직을 할 무렵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거든요. 그 시골 동네에 제 또래 여자들은 이미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공장장님 지인의 소개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처럼 시골에서만 쭉 살아오긴 했지만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굉장히 밝아서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형처럼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오빠네 형은 언제 내려와? 취직하면 내려온다고 했잖아. 우리 형? 근데 취업하고 초반에 많이 힘든가 봐. 다들 그렇잖아. 그래도 명절에도 안 오고 부모님 생신도 건너뛰고 좀 그렇다. 에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형은 왜? 서울에 살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지. 형이 성공하고 대기업 취업하면 어쩌면 오빠 식구들 다 여기 뜨나? 부모님은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빠는 욕심도 없어? 거름 냄새, 똥 냄새 풍기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일이 여기 있고 집도 있는데 굳이 서울? 에이, 내 주제에 거기서 일을 구하지도 못할 텐데 무턱대고 올라가긴 그렇지. 그때는 못 간 거라며. 욕심 가지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오빠네 형한테 뒷바라지 시키고 오빠가 공부하면 되잖아. 됐어. 나 원래 공부에 관심도 없었어. 무슨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 그럼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평생 촌촌촌 촌놈 소리 들으라고? 촌이니까 촌사람이라고 하지. 너희 부모님도 농사 지으시고 나도 농사꾼이 되어서 같이 돕고 그러면서 살아도 좋잖아. 그게 청혼이야? 그건 아니지만 그런 삶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난 여기 지겨워. 결혼도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시골집 말고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오빠네 형이 가자고 하면 가자, 나도 데려가. 알았어? 일단 생각해보자. 연애도 잘 풀리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형이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게 1년, 2년이 넘어가자 이건 좀 너무했다 싶었네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받아서 회사를 쉴 때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고요. 그게 문제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건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만나게 된 형은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꽤 좋은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고 전세이긴 해도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무엇보다 고가의 외제 차량까지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브랜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을 몸에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형에게 연락이 왜 되지 않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은 딱 잡아댔죠. 일부러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사회생활 하다가 너무 힘든데 괜히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내가 꾹 참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였어. 그동안 그랬고.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애초에 나는 출발선이 다른데 다른 동료들은 벌써부터 자차에 자가에 다 이뤄놓고 시작하더라. 근데 나는 이 차량도 대출금 엄청 남았고 전세도 그래. 애초에 빚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여력이 있어 보이냐 동생아? 너도 사회생활 안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줬어야지. 또 기다리라고? 형, 나 솔직히 좀 벅차.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나 혼자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대면서 일을 2개를 하고 명절에 형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데 전화까지 안 받는 건 좀 아니지. 할 거야. 이번에 정말 하려고 했다고. 야, 서울이 그래. 여긴 정글이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겨우 경쟁자 하나 제칠 수 있어. 그것도 난 신발도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말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형, 어쨌든 내 말의 요지는 이거야. 좀만 네가 더 버텨봐. 아직 젊잖아. 언제까지? 1년. 아니, 딱 3년이면 형이 자리 잡는다. 알았지? 근데 이분은 누구? 내 여자친구야. 형 보고 싶어하고 서울 와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
너무 반가워요. 제가 좀 못난 형이죠? 아니요. 전 이해해요. 서울은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해해요. 근데 정말 우리 동네 출신 맞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제야 좀 그쪽 물이 빠지긴 했죠. 고생 많이 했어요. 와, 집도 정말 예뻐요. 자주 놀러 와요. 온 김에 제가 서울 관광도 시켜줄 테니까 놀다 가고요. 와, 정말요? 저 진짜 기대 많이 했어요. 서울 처음 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 재밌는 곳으로만 데리고 가야겠네요. 서울에 자리 잡은 형과 서울을 동경하는 제 여자친구는 죽이 잘 맞았어요. 괜찮은 맛집을 돌아다닐 때도 호호하하 둘이서 난리가 났죠. 저는 그곳에 있었지만 신경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 딱 3년만 더 참으라는 형이 원망스러웠고 저는 솔직히 그때 좀 지쳐 있었어요.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제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친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급했고 그때는 이미 30에 가까워졌기에 나이도 적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서울 나들이가 저희의 이별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가 바빠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여행을 기점으로 부쩍 서울에 자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곳에서 혼자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아예 집에 며칠씩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 그때마다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부탁으로 서울에 올라가면서 연락을 계속했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포기하고 형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런데 형의 집 문을 제 여자친구가 열어주었던 거예요. 그것도 잠옷 차림으로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보이지 않은 것처럼 앞이 캄캄한 이상한 기분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왜 그랬냐고 여자친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씻고 나온 형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형을 보면서 머뭇거리자 여자친구는 집에서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형을 보면서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형은 아무렇지 않게 맥주를 건네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표정 풀어. 형 죽이려고? 고작 여자 때문이면 더더욱 그러는 거 아니고. 고작? 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야. 동생이랑 사귄 여자라고. 어쩜 형이... 촌스럽다. 이게 촌스러운 거야. 좀 쿨해질 수 없어? 내가 꼬셨어? 제가 나 좋다고 찾아온 거야. 제발 만나달라고 하더라. 너 같은 시골 사람 거기서 성공해봐야 젊은 농부밖에 안 될 놈은 싫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걸러준 거야. 네 인생에 도움도 안 될 여자라고. 그 사람 사랑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야, 그냥 즐긴 거야. 무슨 촌스럽게 사랑이야. 결혼은 조건을 봐야지.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 여자 그런 여자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한테 고맙다고 해. 저 여자랑 결혼했어도 서울 차량만 왔다 가면 트렁크에 몸 구겨 넣고라도 도망칠 여자였어. 아무리 그래도 형이 이따위로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서울이야. 여기서 다 이러고 놀아. 그리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진짜 최악이구나. 형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원래 이랬나? 그럼 네 여자를 만나서 빼앗아서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냐? 학별이 되기라니 집안이 좋니? 언감생심 몸으로 나랑 결혼? 얼굴로 나랑 미래를 꿈꿔? 그건 꿈이니까 자유이긴 하지만 현실은 촌사람은 촌사람끼리 만나서 농사나 지어야 하는 거야. 알아? 형은 우리 가족이 부끄러워? 솔직히 말해봐. 짜증나.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내 혈관 속에 피를 다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 지긋지긋한 가난에 손가락까지 잘린 아빠. 없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면 나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런 내 조건, 이거 고아보다 치명적이야. 어떤 여자가 병든 엄마, 아빠, 못 배운 동생까지 줄줄이 소시지처럼 달린 나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하냐? 형은 그럼 애초에 우리 집을 일으킬 생각 없었어? 그런 거야? 왜 없어? 있지. 내가 일단 집 사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뭐 먹고 살만하면? 정말 형, 혜택은 혼자 다 받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받는데 그게 혜택이야? 아니면 나치를 말든가. 지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난 의무 다 했고. 그러면
넌 어차피 공부 포기했잖아. 네 인생이 나 때문에 바뀐 것처럼 굴지 마. 애초에 넌 그렇게 살 팔자였고 난 여기서 산 팔자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쯤에서 인연 끊어도 좋아. 저 여자도 데리고 가도 아무 상관없고. 저는 형의 멱살을 잡았고 얼굴 위에 주먹을 날렸어요. 제게 욕을 하면서 반격하려고 했지만 농사일과 노가다를 하면서 생긴 제 손아귀 힘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보였네요. 저는 놔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형을 힘껏 밀어서 넘어뜨렸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어요. 형이 그 사이 전화로 제가 때린 부분을 이야기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저도 호락호락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제 모든 걸 포기하고 형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과거가 떠오르자 더더욱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릴 돌보지 않을 거래. 자기 집, 자기 차가 생겨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만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정신 차려요. 형, 그냥 이 시골이 싫었던 거야. 아빠도 이제 알잖아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한 번을 우릴 안 찾았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고아가 좋대. 아픈 엄마도 다친 아빠도 나도 쪽팔린다잖아. 그걸 그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네? 저 그 정도 자격 있잖아요. 내가 형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우린 망했네. 망했어. 그럴 리가 없어. 아이, 그럴 리가.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두 번째 해가 가고 세 번째가 돌아왔을 때는 형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습게도 그렇게 포기를 하면서도 부모님은 형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출발선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자신들의 자책하고 미안해했으며 속을 끓이셨어요. 물론 제게도 굉장히 미안해하셨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의 대부분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었지만 그걸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르지 않기에 저는 그걸로 마음을 달랬고요. 하지만 저는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이 제 인생에서 빠지자 저는 활기가 넘쳤어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고 더 이상의 지출이 없으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에게 하우스를 하나 넘겨받아서 제대로 농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키 작은 토마토였어요. 왜 하필 토마토였냐 물으시면 아무래도 처음 길러 먹은 게 그거였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의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높게 자라요. 그래서 지지대로를 해주고 여러 부분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한번 키워놓으면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 만큼 집에서는 기를 수 없기에 키가 작은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일반 방울토마토보다는 수확량이 떨어지긴 하지만 관상용으로도 예쁘니 저는 그걸 도전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개척해서 모종과 씨앗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공했다, 이런 건 아니었고 먹고 살 정도로만 벌었어요. 그래도 한번 인터넷으로 모종을 판매하기 시작하니 다른 모종들도 속속 팔렸고 틈틈이 일을 해야 했던 공장도 그만두고 전념할 정도로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 정도는 수입이 났고 잘 팔릴 때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아버지도 손을 거들어야 했을 정도로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여유로운 정도였을 뿐이었네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건 바로 아버지가 빚과 함께 물려받은 그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도로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 특히나 저희 집은 로또를 맞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하나 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것은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였죠. 오빠,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이제 서울에서 살 거야? 서울? 너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내가 실수했어. 인정해. 하지만 나도 이유가 있었다고. 난 좀 발전적이고 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 근데 오빠는 아니었잖아. 평생 시골에서 살 것처럼. 네 꿈이 서울에 올라갈 야망 있는 사람이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노려. 네가 노력해서 가라고.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어쩌라고. 너 나이 그럴 나이 아니잖아.
그리고 부모님 전화 안 받고 잘만 형이랑 같이 살더니 왜? 형이 너 쪽팔린데? 촌스럽다고 해? 아, 맞다. 격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버림받으니까 이번에 나한테 다시 온 거지? 실수였다고. 내가 실수했어. 실수는 길을 걷다가 혹은 차량에 올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바지에 지리는 게 실수고, 너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했던 거야. 맨정신으로 서울로 가는 차표 끊어서 올라가서 버스 타고 형네 집 앞으로 가서 갈 데 없으니까 자고 가겠다고 한 게 너라고. 오빠,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 어쩌지? 나 네 말대로 부자가 될 거라서 너랑 나랑 격이 안 맞는데? 확실히 돈이라는 게 좋긴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여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소식이 아예 단절되었던 형이 찾아온 거였죠. 형은 자신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배운 티를 냈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도 배운 게 없고 그런 법률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형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는 거였어요. 좋은 차도 멋진 시계도 하나 없는 모습으로 흐트러진 상태였죠. 그리고 다급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 시절 형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형, 돈 떨어졌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대기업 다니고 또 너도 봤잖아. 내가 때 되면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 장남인데 권리는 나한테도 있어. 재산도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게 법적인 거고. 그래, 좋다. 그럼 얼마나 잘 모실 수 있는지 보자. 아버지, 아직도 미련이 있으세요? 형을 믿으시냐고요? 엄마도 말 좀 해봐. 난 찬성이야. 너희 형 하는 거 봐서 용서하고 싶구나. 봤냐? 이게 장남인 거야, 예송아. 형은 가식적인 웃음을 얼굴에 가득 피우고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늦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이 그래요. 저도 정말 면모가 없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네? 그래, 그러자. 진짜 다들 미쳤어. 이건 아니죠. 아버지도 그러는 거 아니죠.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머니 역시 형을 반기시는 눈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그렇게나 잘 해드렸는데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제게 상처를 주고 제 결혼 상대까지 빼앗아간 형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집은 가관이었어요. 형은 어머니의 팔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것저것 형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형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듯 덧발도 일구고 저희 모종 하우스에서 포장도 맡아서 하기 시작했네요. 몸을 쓰는 일은 처음 해보니 당연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거동을 거의 못하는 것처럼 형에게 모든 걸 시켰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보고 걱정이 되어 병원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이 일하는 걸 보면서 눈치를 보더니 제게 고개를 작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양쪽 눈을 깜빡이셨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미간만 좁혔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러냐? 저 녀석도 고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착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눈치도 없고. 두 분은 자꾸 빠르게 말하더니 형이 돌아서는 걸 보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그때 눈치를 챘습니다. 두 분이 형을 작정하고 골탕 먹이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뒤늦게 형을 읍내로 심부름을 보낸 뒤 두 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 중반. 그 나이치고는 손은 평생을 농사만 한 60대 못지않게 거칠었고 단단한 굳은 살이 있었어요. 우리도 해준 만큼은 받아야겠다. 개발된다는 소문 퍼질 때 어쩌면 큰아들도 우리 집에 올 것 같았어. 그래서 너희 아빠랑 나랑 미리 말을 맞췄고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물론 그 땅을 전부 너한테 주진 못할 거다. 내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내가 죽으면 소송에 갈 경우에 너도 일부는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 이게 법이 그렇대. 최대한 증거인지 뭔지를 만들어주고 부양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은 부분을 감액하는 방법만 있단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희생시키고
미안해. 내가 손만 안 다쳤어도 너도 좋은 학교 다니게 했을 텐데. 됐어요. 형 용서한 건 줄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면 용서해도 돼요. 땅을 나눠도 난 상관없고요. 근데 나한테까지는 강요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그러마.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쉽게는 주지 않을 거야. 너만큼은 아니라도 너의 반의 반이라도 고생을 시킬 거다. 그래, 나도 큰아들 효도 좀 이참에 받아보자. 두 분은 정말로 형을 고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심부름 몇 번, 밭일 몇 번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서서히 일을 늘려 남의 집까지 보내서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하필이면 그 밭 주인이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친분이 깊었고 사정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을 제대로 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나 비가 온 다음 날 수확을 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도 많지만 겉은 질퍽거리고 속 땅이 굳어서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날을 택해서 감자를 캐게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는 양파를 작업하기 시작했죠. 대부분 깐 양파들을 집에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양파가 힘든 건 냄새도 냄새지만 가루, 곰팡이 같은 입자들이 날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작업해서 냄새는 그다지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꼭 껴야 할 정도로 미세한 가루들이 괴로울 정도로 날려요. 그런데 그걸 마스크 없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형은 그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어머니 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했어요.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목적이 있었기에 꾹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부동산을 다녀왔는지 제게 땅을 넘겨준 사실을 알아버렸더군요. 네가 가로챘어? 감히 부모님 땅을? 가로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은 거지. 형한테 들어간 학비,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그 땅 사고도 남아. 좋은 말로 할 때 형한테도 절반 넘겨. 그게 법이야. 뭘 모르나 본데. 뭘 모르는 건 맞아. 그래서 나 변호사 구했어. 앞으로 법률은 거기서 다퉈. 야! 왜? 나한테 덤비게? 이번에 덤비면 나 그냥은 안 놔둬. 팔이든 다리든 하나 정도는 부러뜨릴 거야. 알았어? 내가 급해서 그래. 오죽하면 이래. 너도 나 알잖아.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회사 돈을 좀 썼어. 그거 채워 넣어야 해. 뭐? 회사 돈? 잠깐만 쓰려고 했어. 투자였다고. 투자를 하려고 회사 돈을 썼다고? 그거 횡령 아니야? 그니까 형 감옥 가게 생겼다고. 진짜 큰일 난다고. 왜 썼는데? 도박이라도 했어? 주식. 넌 몰라. 선물이라고 있어. 선물 거래. 이것도 다 부모님 탓이야. 애초에 내가 가진 게 많았으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지. 언제까지 부모님 탓할 거야. 형은 뭘 해줬는데. 날 태어나게 했으면. 그래, 그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형도 사고 친 게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도 책임을 물으면 형도 그래야지. 모든 걸 부모님 탓을 하면서 형 잘못까지 부모한테 묻는 거 아니야. 야,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거 봐서. 나 휴가 연차 다 써서 여기 온 거야. 시간 없다고. 싫어, 절대로. 형이 좋아하는 그 법으로 해보자고.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법 좋아하는 인간들한테 가장 쥐약이 시간 질질 끌면서 감당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야. 난 보다시피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형은? 이 나쁜 새끼, 넌 인간도 아니야. 내가? 아님 네가. 형 일은 형이 알아서 하고 부모님한테 매주 내려와서 효도 제대로 하면 그때는 생각해볼게. 이거 진심이야. 내가 이 일 아니면 그깟 땅 안 받아도 그만이야. 어디 두고 보자 우리.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형은 결국 서울과 이곳을 오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매번 내려올 때마다 다리를 덜덜 떨면서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은 터지고 말았고 형의 횡령 사실은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차를 팔고 전세금까지 빼서 채워 넣었고 남은 금액이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기에 형의 퇴직금을 반납하고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형은 시골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촌스럽다면서 일을 갈던 그곳으로 내려와서 제 밑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좋은 옷, 좋은 시계 대신 코팅된 목장갑을 끼고 까맣게 살을 태워가면서 땡볕에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제게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고 매번 서울로 올라갈 꿈을 꾸고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서울만 가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한때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전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떤 때는 그곳이 그렇게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기도 했습니다. 병 쪽으로 집착에 가까운 형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3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둔 땅에 산소를 마련했고 그렇게 형에게는 제가 물려받은 일부의 땅을 매각한 돈을 넘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어머니 혼자서 진심에도 없는 효도를 받기도 싫어하셨고 저 역시도 더는 억지로 형을 남겨둘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하신 만큼 형이 억지로라도 효도를 했으니 그 정도는 됐다 싶기도 했고요. 저 역시도 땅을 판 돈으로 꽤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을 오가기 편한 도시로 갈까 싶다가도 그러지 못했고 대신 좋은 차를 한 대 장만했네요. 저는 현재까지도 거름 냄새가 물씬 나는 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일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마도 평생을 땅을 파먹고 살아도 지겹지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되기도 했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작물 역시 제가 아는 만큼 아낀 만큼 충분히 잘 자라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전보다 모종 판매 사업은 더욱 잘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 사태가 심해지면서부터 이상하게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농작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은 이전처럼 사고를 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연락을 이따금 받고 있습니다. 받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매매했고 돈도 착실히 저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 형이 조만간 서울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바로 얼마 전에 제게 사진을 한 장 보냈더군요. 형의 집 베란다에 놓여있는 키 작은 방울토마토에 열매 하나가 빨갛게 익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촌놈이라고 문자를 찍어 보냈어요. 형이 그걸 받고는 허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되었던 반강제적인 효도가 어쩌면 형에게는 인생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억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저를 이해하고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제대로 보고 이해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쉽지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저 상상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자신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형이긴 하지만 형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은 그 미움을 덜어가려 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제가 키워내는 작물들처럼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기를 바라네요. 가족들 모두요. 형은 살짝만 빼고 말입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쑥쑥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